자, 이 시간에는 투자론 하겠습니다. 투자론은 보통 5문제에서 6문제 출제하는데요. 저희 부동산을 개론해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죠. 실제로는. 대학가에서는 투자론만 4년 배우고도 나오는데,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제가 봤을 때 4개, 5개만 하겠습니다. 자, 246쪽에 부동산 투자와 투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투자와 투기는 내가 하면 투자, 남들이 하면 투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47쪽 여기 보실까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한번 읽어만 보는데 보호수익성 밑줄 맞추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보호수익성, 고안전성, 안전하답니다. 절세 효과가 있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별표 하나 쓰겠습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본인 자금만 100%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타인 자본을 이용하잖아요.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수익이 높아지면 정의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망해버리면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플레 시대에서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주로 나왔었죠. 그래서 5번에 기타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의 정의입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이 나쁜 건 아닌데요. 어쩔 수 없이 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겨울이 디플레이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해당이 되고 나서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데 지금 저희는 이미 겨울 초입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또 하나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다 망하냐? 그건 아니고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디플레이션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인플레이션 살아가는 다른데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조언을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제가 도둑질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좀 미래학자들이 재밌어요. 저한테 충격을 줬던 것은 에빈 토플의 제3의 물결이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그렇게 금융이 좋다 그랬는데 금융 갖다 망해버렸고요. 저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저한테 영감을 주는 학자가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났는데요. 2011, 12년경이었나요? 최윤식 박사인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의 2012년에 예측치가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1월 달에 그분의 2030이라고 우리나라 동아시아를 한국, 일본, 동남아 이쪽에서 미래 예측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예측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영감을 받고 있어요. 하는 짓거리가 똑같고 새누리당이.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여러분한테 필독서로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미래학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삽니다. 우리가 미래에 갈 수는 없는데 그 미래에만 연구하는 학자들이잖아요. 평생은. 그리고 그분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언하는 바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지금처럼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격증 시험이 일본에 가시면 어떤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혹시 일본의 공인중개사 시험과 한국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어렵다 하시면 꼭 이 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한번. 저한테 와셔서 어렵다 하는데 일본의 공인중개사 시험 90년 이후에 일본은 60년 안 돼서 생겼던 것 같은데 50 몇 년인가요? 이때쯤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983년. 그래서 저희가 일본 한 30년 뒤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뒤로 30년 차이가 납니다. 30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디테일한 면을 따져보면 30년 뒤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알다시피 얘들은 90년에 디플레이션이 들어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초입이 들어섰다 보여집니다. 들어섰다 보여지고요. 저는 그 최 박사님한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2013년도, 2011년도 그때는 그냥 대충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좀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분 말씀 2014년, 15년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버블이 한번 온다 했어요. 왜 오나 싶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14년, 15년도에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근데 그게 추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올해 1월 달에 다시 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영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내세울 만한 미래학자가 없었는데 그분은 대단한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네? 2030. 40으로 왔습니까? 2040이라는 제가 2030이었는데. 잘못 썼나 보죠. 아, 그렇습니까? 어떤 여기 있으세요? 책값도 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려진 거 보면 제가 그 책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한 3억 이상, 예? 상봉입니까?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가치인데 한 필독서로 비치해 놓을까요? 저자가 최윤식. 네? 최윤식 박사 아닙니까? 2016년 1월 15일. 1월 달에 나왔죠? 네네. 근데 그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정확하게. 네? 대담한 도전. 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손금 보듯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래서 그 미래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어차피 디프레션 올 수밖에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그다음 겨울이 와야죠. 와야 되는데 지금 20대가 이제 불편한 거죠. 20대는 봄, 여름, 가을도 못 겪고 바로 겨울로 와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불편하긴 합니다.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했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일본 사회하고 우리 사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중개업 시험 이야기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공인중개사 시험 저한테 오셔서 어렵다 하시면 일본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일본도 1년에 한 20만 명 이상이 시험을 봐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말하는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주장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유수의 대학에 나와서 3년 정도 준비해서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사법시험 됐다고 보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한테 한 달 만에 더셔서 2달 되신 분이 오셔서 힘들다 하시는데 일본을 모시고 가고 싶어요. 모시고 가서 일본 지금 공인중개사 지금 1년 20만 명 이상 시험 본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비례에서 보면 우리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쉽습니다. 쉽고요. 전문 직업으로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 내용이 시험 구성이 거의 같더라고요. 뭐 총칙, 뭐 쭉쭉. 어차피 일본 제도를 따라왔으니까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특징이 일본, 이제 여러분 직업의 선택인데요. 작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11,000개 정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11,000개인데 일본은요. 한 2만 개까지. 그러니까 10,000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새로운 일자리 빨리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이렇게 미래학자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침에 잠깐 언급했는데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직업을 한 7개 정도 평균 가진답니다. 7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직업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 직업이 내 본인의 직업이 아니라 크로스. 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로스 되고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하고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손해평가사를 하는데 농업하고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저 농업하고 절대 별도로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농업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직업을 지금 하나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견돼 있고 그 예견돼 있는 것을 참조해서 또 도둑질에 가서 따라가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상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보면요 충격적인 말씀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 건데 2039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이리 갈지 모르겠다고 저는 한번 언급드렸는데 이것도 잘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채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2011년, 2년도에 이미 정확하게 예측했더라고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 규모, 또 이렇게 기타 등등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또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다 가면 되잖아요. 괜히 불안할 것 없이 준비하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치에 넣을 테니까요, 한 번씩. 근데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편하다고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공부를 할 때 저한테 돈을 벌었던 책이 있어요. 미국의 주식 연구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하락장에서 돈을 벌어라 이런 표현이 하나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상승장에서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올라야만 돈 번다고 생각했잖아요, 주식장에서.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하락장에서 야 이렇게 해서 돈 벌구나. 그래서 나와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많던 빚들을 갚았던 거죠. 그 책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책으로부터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답답하거나 힘들면 책을 찾아봅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무슨 말을 나한테 남겨놓고 있는가. 저희 멘토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시기에 투자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2030 한번 반드시 검토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 또 앞으로 나아갈 거,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비토플은 70년대 지금의 모습을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론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투자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아무튼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하셔서 올해 합격하시고요. 일본에서 3년 잡고 하는데 저희는 1년 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10대, 40대 이상의 출신들이 1년 만에 합격한답니다. 근데 그렇죠? 갑자기 또 분위기가 썩으니까 그럼 말아. 그래서 좀 침울한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침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하시라. 책을 통해서 알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기쁜 이야기만. 기쁜 이야기는 뭐였어요? 지금 방금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일본보다는 쉽다. 그리고 전문 직업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고소득 직업이다. 근데 일본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그 힘든 90년대 이렇게 하면서 산업이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건 매매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 매매가. 매매란 게 없습니다. 다 뭐 월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거기는 3% 정도 되던데 우리 0.9%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 따져보면 우리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거기는 월세에 대해서 3% 받아가는 거고 우리 매매에 대해서 뭐 9%지 않습니까? 0.9%니까 규모면 차이가 따져보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 봐서 올해 합격하시게요. 이제는 앞으로 저한테 어렵다고 말씀하시려면 일본에 한번 살짝 보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자, 247쪽입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247쪽. 그렇잖아요. 우리 저희 8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의 직업들 다 예측 못했잖아요. 지금의 직업을 예측 못했습니다. 자, 247쪽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까지 해봤습니다. 저황금성, 저유동성, 유용부담이었죠? 저황금성이라는 건 즉시 현금할 수가 없죠. 부동산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가 많은 거래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 기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 따져보시죠. 세금, 절세 효과,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몇 번 치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이 지렛대 효과는 뭐 출제가 되어도 그만이고 출제가 안 돼도 그만인데요. 지렛대 효과. 이거 누가 외쳤다는 겁니까? 목욕탕에서 갑자기? 그거 아닌가요? 이거? 아, 그 피타고라스인가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죠? 무거운 돌을 들기 위해서 뭘 이용한 거죠? 이렇게 지렛대. 이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나타난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과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것.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것. 자, 지렛대 효과고요. 지렛대 효과의 의미.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잊으실까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차입하는 거죠. 차입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수익이 높아지면 정의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망해버리면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248페이지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에 동그라미 치고요.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이 증가하며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레버리지 효과 또는 손익 확대 효과라고 한다 되어 있고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됐습니다. 2번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가 금융기관 융자 등 차입을 통관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하고요. 타인 자본 활용으로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부담해야 할 위험도 증가하고요. 융자를 받거나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투자의 한 방법이다 되어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의 종류 보시면 정의 지렛대 효과. 자, 정의 지렛대 효과에서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 지문을 갖다가 출제할 겁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여러분 머릿속으로.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고 총 자본 수익률이 있고 그럼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당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먼저 저당 수익이면 빌려 묻는다. 저당 수익이라는 것은 이자라고 보시면 이자. 그래서 1억을 빌려왔을 때 10% 이자다. 10% 이자다. 이걸 빌려왔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당 수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개론에서는 이자의 이자. 이자를 10%짜리를 1억을 빌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요구 수익률. 요구하는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는 커야 되겠죠? 요구 수익률부터 나오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인가요? 요구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개인이 투자하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15%라면 1억을 가지고 와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여러분이 15%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큰 거죠? 빌려온 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크다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2억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1억을 추가로 대출 받았을 때 수익률 따져보는데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더했을 때 수익률이 자기 자본이 커진다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먼저 여러분들 은행에서 본인 자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본이 2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투자처를 보니까 이게 3억이 든다 이거죠. 3억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1억을 자금을 대출해야 되는데 이 1억을 자금을 대출해 왔을 때 먼저 이자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자를 투자했을 때 이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의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15%라면 5%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억만 투자했을 때는 15%면 그냥 15%겠지만 1억이 추가되니까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 하나 기억하시고요.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타인 자본, 대표적으로 LTV라든가 대출 받는 거죠. 타인 자본이 증가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타인 자본의 비율을 늘려버리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의 증가가 자기 자본 수익률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 2번에 타인 자본이 높아지면 지렛대 효과가 높아져서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지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버리면 쉽게 하기위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미음번에 별표 칩니다. 만약에 지렛대 효과가 시험 지문에 나온다면 미음번이 나올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한 경우라도 부채 비율이 커지면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증가합니다. 증가하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는 반대입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낮춰버리는 효과가 있죠. 저당 수익률이 있고 저당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작아져 버리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이 10%였는데 이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채권이니까 이자는 10%인데 기대했던 수익률이 5% 떨어뜨렸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거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총자본 수익률이 있고요. 총자본 수익률은 총자본에 대한 수익으로 나눠보는 건데요. 자, 방가로 4번. 이 방가로 4번에 자기자본 수익률이 올해 시험 문제라 이겁니다. 계산 문제로.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해봐야 되겠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온지,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온지를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가로 4번에 자기자본 수익률에 별표 치시고요. 27이라고 살포시 써놓습니다.
계산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산 문제. 먼저 자기 자본 수익률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 회계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울 텐데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우셔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외우셔서 여기에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에서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차입 이자율을 차감하고요. 총 자본 수익률에서 차입 이자를 차감하고 여기에 타자를 곱합니다. 타자. 타인 자본 비율을 자기 자본 비율로 나눠서 여기서 곱해 주시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총차 타자. 아무튼 해보세요. 총총차 타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도 공식 많이 외우다 보니까 수학 공식을 외운다는 자체가 대한민국뿐이죠. 수학을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외웠습니까 벌써? 총총차 타자로 하겠습니까? 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뭐라 어떻게 외운다고요? 차, 타자. 아무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는데?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차입 이자율 곱하기 타인 자본 비율에 대해서 자기 자본 비율로 나눈 거. 이거 아무튼 안에 총총차 타자라고 꼭 하나 기억하시고 차 타자 외우셔야 되겠는데 총총차 타자 다 주어집니다. 다 주어지니까 아까 저희 키워드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희 키워드에 그 92번에 있죠? 92번에 보시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차입 이자율 곱하기 타인 자본 비율 나누기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돼 있죠? 예, 총총차 타자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눈으로는 제발 풀지 마시고요. 한번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자기 자본 임대차 주택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올해는 출제합니다. 작년에 출제 안 했습니다. 작년에 출제 안 했고 25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임대주택 총 투자액이 100만 원이니까 1억입니까 이거? 1억이라 총 투자액이 총에서 총이 1억이랍니다. 1억. 그 다음에 차입금이 얼마고요? 차입금이 6,000인가요? 6,000.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4,000. 그러니까 자타로 해야 되니까 타인 자본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자기 자본 40 아닌가요? 자기 자본 4,000 아닌가요? 4,000이죠? 네. 그러니까 4,000분의 6,000이라는 거죠 지금? 6,000. 이게 60% 이거면 40% 얼마입니까 이거? 4일은 4. 1.5인가요? 네. 1.5인가요? 그 다음에 총 자본금이 얼마를 조졌습니까? 방금? 1억. 1억 더하기 총 자본이 얼마요? 1억. 마이너스 차입금이 얼마였죠? 차입 이자율. 무엇도 구해야 되냐면 총 자본 수익률. 1억이 아니라 수익률이죠? 자, 수익률을 보면 수익률도 계산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 1억에서 연간 순영업소득이 몇 프로, 얼마 줬습니까? 800만 원이죠? 그럼 몇 프로죠? 1억에 대해서 800만 원 수익이니까 8%인가요? 그러잖아요. 1억에 대해서 800만 원이니까 8%네요. 8%.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이 8%인데, 그러니까 8%가 여기 그게 있대요. 가격 상승률도 있네요. 자, 가격 상승률 더해줘야 되겠죠? 자, 가격 상승률 몇 프로요? 2%. 그럼 여기가 이거 8%에다 총 자본이니까 8% 더하기 2%면 몇 프로입니까? 10%인가요? 네, 10%.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차입 이자율이 몇 프로 줬습니까? 8% 줬네요. 차입 이자율 8%. 곱하기 아까 1.25 하면 되겠네. 얼마입니까 이거? 10% 더하기 2% 곱하기 1.25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3인가요? 이거 3이랍니다. 3%면 다 해서 10% 더하기 3%니까 얼마요? 13%니까 13%. 이렇게 나온가요? 다시 한번 해보죠. 천천히. 자, 먼저 이 문제에서 총 투자액이 얼마를 주어졌냐면 1억으로 주어졌죠? 1억으로 주어졌 이 중에서 타인자본 차입금 6천,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자기가 여러분들이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죠? 4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다음에 이자가 몇 프로? 8%네요. 이자가 8%였고요. 8%. 그 다음에 1년간 순영업소득이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년간 임대주택. 여러분, 임대주택에 투자한 거잖아요. 임대주택에 1억을 투자했는데, 임대주택이 2% 상승했네요. 임대주택 상승률이 2%네요. 2%.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총 투자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총 투자액 1억에서 영업소득이 800만 원이니까 1억분의 800이죠? 800만 원 더하기 얼마 올라준 거죠? 2%. 이렇게 되면 이게 10%인가요? 곱하기 매겨야 되니까. 그럼 10%가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수익률입니다. 총 수익률이 10%고, 차입 이자율이죠? 차입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8%. 그러면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8%. 여기에 타자 하락이 있죠? 타자. 그러니까 6천분의 4천분의 6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몇 분 해보셔야 되겠는데.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있나요? 뒤에 보면. 다음 평가에 혹시 책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럼 책 펴보면 많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테마 특강집 보시면 테마 특강집 25쪽 보겠습니다. 테마 특강집 25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보시면 자, 핵심 테마 8에 자기자본 수익률, 요구 수익률, 투자가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차입 이자율 곱하기 타인자본 비율 대해서 나누기 자기자본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0번. 자, 30번 문제. 30번 문제 보시면 주택가격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주택가격이 얼마 주어졌습니까? 20억. 20억 주어졌고요. 자기자본 얼마 주어졌습니까? 자기자본 20억씩이나 줬어. 15이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차입금은 하나도 없네요. 차입금은 0. 그래서 8%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2억. 그럼 이거 구해보자 이거죠? 총 마이너스 더하기 총 마이너스 차 곱하기 자 이렇게 해라 이거죠? 그럼 총 수익률 따르죠? 자기 자본 20억 투자해서 얼마 이익 발생했죠? 2억. 그러니까 몇 프로인가요? 10%인데 오른 거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그냥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차입 8%인가? 없잖아. 차입금이 없으니까 0이죠? 0. 그 다음에 곱하기 자기 자본이 전부 자기 자본만 있는데 20억. 이거 제로죠 이거? 아니 타인 자본이 없죠? 0인데? 그럼 자기 자본만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20억인가요? 이렇게 한가요? 나오나 이게? 이게 0이죠 0? 0이죠. 전부 다요. 몇 프로인가요? 10%인가요?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인가 일단 1, 2, 3 중에 하나 있어야 되겠죠?
1, 2, 3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B번을 보죠. B번. B번은 주택가격 20억이고요. 20억.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얼마요? 2억. 자기 자본 2억. 그러면 타인 자본 얼마라는 거죠? 자기 자본 20억 중에서 2억이니까 18억이라는 거죠? 18억에 타인 자본 주어졌네요. 요즘 문제는 이거 안 주겠죠? 많이 주어진다면. 그 다음 연리가 몇 프로였습니까? 8%짜리네요. 그 다음 순영업소득 얼마 줬습니까? 2억.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먼저 총 자본 수익률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20억 분의 2억. 그리고 이거 상승했나요? 주택이? 없죠? 주택 상승률 없죠? 그러면 그냥 몇 프로입니까 이거? 10%인가요? 10%. 그러면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몇 프로인가요? 8%. 곱하기 타자니까 18분의 2인가요? 이렇게 하라 이거잖아요 지금. 몇 프로인가요 이거?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18% 나온 거예요? 2%였다가 9니까 다음 9면 18%니까 28%. 있나요? 네. 몇 번 있습니까? 2번. 2번 있나요? 그 다음에 네? 자, 또 해봐요. 계산기 사야 되겠습니다. 아, 계산기요? 계산기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번 보죠. 31번. 요즘은 이렇게 안 주던데요. 31번. 요즘은 이렇게 안 주고요. 32번처럼 줍니다. 32번처럼. 박스로 주어져 알기 쉽게. 말풀이론 13회 때 출제 25회. 25회가 최근 시험 문제니까 25회 한번 풀어보죠. 우리 같이. 먼저 뭐부터 공식부터 알아야 이거잖아요. 지금 총 차 곱하기 타 한번 해보죠.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3억. 그 다음에 이 3억 중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1억. 우리가 대출부터 나왔나요? 대출이니까 대출로 나왔으니까 대출이 2억입니다. 2억. 이게 타인 자본이라는 거죠? 대출 받았으니까 타인 자본. 그럼 2억에서 이제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1억 갖고 시작했네요. 1억 갖고 부동산 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이자율 몇 프로 줘줬습니까? 이자 2억에 대한 이자 몇 프로요? 10% 아닙니까? 아, 6% 줘줬나요? 6% 줘줬네요. 2억에 대한 이자가 6%랍니다. 그리고 1년간 여기서 발생한 순소득이 1년 순소득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발생했는데 2천 순소득이 받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없네요.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네요. 그래서 가격 상승률은 의미가 없네요. 자, 이럴 때 뭐 총 자본 수익률 따져봐야 되겠죠? 얼마 투자했죠? 3억. 3억 투자했는데 얼마 수익이 발생한 거죠? 2천. 자, 이거 몇 프로입니까? 0.6. 네? 6.666 휴거입니까? 6.666 휴거? 6.67입니까? 네, 6.67%. 다음 이제 또 해보죠. 그럼 6.67 더하기 6.67 마이너스 몇 프로요? 6% 줬나요? 6% 곱하기 2분의 아니 1분의 2. 타인 자본 2 이렇게 나온가요? 네. 1분의 2. 이거 얼마가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네. 6.67 더하기 이거 얼마인가요? 그러면 0.67인가요? 네. 이긴가요? 0.67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3. 네? 1.34에 네. 1.34 그러면 7 거의 8.01% 나옵니까? 이거 있습니까? 8%? 8% 있죠? 1번에 10% 딱 떨어지게 하지 또 8.0 소점 몇 개까지 하란 말이에요. 자,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내시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리를 가지고 총총차 타자 먼저 적으시고, 총총차 타자 적으시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년 수익률을 나누면은 총 수익률이 나오는데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는지 상승하지 않았는지까지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올해도 한 문제. 타이밍이에요. 철저한 타이밍. 총총차 타자. 그 다음에 251쪽 가겠습니다. 251쪽. 251쪽에서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에 뭐 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죠. 뭐 좋은 기능은 부동산 투기가 택지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투기자의 공부 문제도 완화시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동산 투자 역기능도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 자, 구분해 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라고 있죠. 실수요자다, 가수요자다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 위험이 있으면 밑에 보시면 뭐 위험에 의해서 수익률의 분포가 뭐 분산, 표준 편차 쭉 이렇게 있는데요. 표준 편차는 작은 게 좋습니다. 편차는 작은 게 좋고요. 작년에 이게 지문 하나 나와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편차는 작은 게 좋다. 그 다음 253쪽에 투자의 위험의 종류 보시면 이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사업사항 위험이 있는데 이 종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사업사항 위험에 속하는 것과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사항 위험에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가격이 상승할 위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손해입니다. 손해.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채권 가격 상승을 예상하시더라고요. 타당성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시장 위험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운영 위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근로자 파견, 그 다음에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계 변동이 있고요. 이 운영 근로자의 파업 나오니까요.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로자 대기소가 5년 대비 3배인가 4배, 5배 정도 올랐던데요. 엄청 생겼던데요. 그만큼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엄청 많다. 5,000개가 넘어섰던데요. 근로자 대기소가. 1,100 개여서. 옆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위치적 위험. 그다음 금융적 위험이 있고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지분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부담할 위험도 커지는 거죠. 부채 이자 감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357조 뭐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별로 느낌이 안 오죠? 한번 누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자, 금융부채. 그 다음에 법률적 위험이 있고요.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이란 법에서 뭐 법률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넘겨보시겠습니다. 법적 환경 변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정부 화폐 정책이 있고요. 4번에 부동산 투자에는 공법상 토지형 규제, 건축 규제, 환경 규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이러한 법률적 위험에 대한 투자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법률 공법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법 배우고 있습니다. 이자율 위험이 있고요. 이자율 위험. 지금 이자율 위험인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 때는 못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자금이 미국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조금 이제 펼치기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에 더 마이너스 금리를 펼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은 지금 유예시키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계속 힘들어서 원래는 작년에 한 10월 달에 9월 달에 뭐 인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늦추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많은 돈들이. 자, 그 다음 유동성 위험이 있고요. 유동성.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인플레이 위험은 없는 거죠. 인플레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게 채권이죠.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인플레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다음 부동산 투자의 수익을 보시면 투자 수익률에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고 그러고요.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말 그대로 기대하는 수익률입니다.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는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주출로 계산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한다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요구하는 수익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학원을 보내시면서 자녀분들이 점수가 올라갈 걸 요구하잖아요. 얼마 정도 요구할 것을 올라가고 내심 기대하시죠? 이게 요구 수익률.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방금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까요? 여기서부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을 한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이러한 요구 수익률을 필수 수익률로서 사전적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기회비용이다 됐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인데요. 이 무위험률은 저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게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무위험률 나오면 채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그냥 채권에만 투자해도 수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채권이라서는 국채를 의미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은행에 넣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그냥 채권에 넣으시면 수익률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니까 요구 수익률은 일단 채권에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위험률 수익 일단 더하고요. 그다음 위험 할증률이 있죠. 위험 할증률은 리스크. 그 리스크에 대해서 수익률이 또 측정해 봅니다. 이 정도 리스크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겠다. 그다음 인플레. 피시 효과라고 해서 인플레가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까지 더해서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채권인 개념인 무위험률, 그 다음에 리스크인 위험 할증률, 리스크를 얼마만큼 더 이자율로 환산할 것인가. 그 다음 인플레가 우리나라에서 뭐 2%, 3%인데 디플레이션에서는 인플레가 일어날 수 없죠. 이 경우에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 기득권은 재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광고 이런 쪽에서는 왜 인플레를 요구하냐면요. 디플레는 냉정하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왜 떠드냐면 언론들은 인플레가 되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광고가 들어오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인플레가 되어야만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그래서 인플레를 계속 유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가 유발되면 누가 느끼냐면 시장에서 더 이상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인류적으로 넣었던 그 유명한 튤립 특기입니다. 튤립 특기가 대표적인 인플레의 종말을 보여줬어요. 튤립 특기 했다고 해서 네덜란드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나타났고요. 미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블이 한 번씩 꺼지는데 저희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가장 유명한 게 네덜란드의 튤립 특기죠. 지금 보면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지금 보면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저희 후세에서는 참 바보였다. 이런 생각.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습지 지역에 있는 무슨 주가 있는데요. 70년대에 미네소타입니까? 아무튼 습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부동산 투자가 묻지마 투자가 또 이루어져서 버블이 한번 터지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60년대 아폴로가 딱 가는 순간 미국의 전자 주가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서 또 버블이 한번 터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유 과정이다. 근데 그 치유 과정에서 잘못 치유가 되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대신에 자금의 이동은 더 빨라집니다. 디플레이션 안에서는. 자, 255쪽에 가시면 위험률, 무위험률 보시겠습니다. 무위험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금 금리 국채고요.
국채 우리나라 한 1.5%, 2% 안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금은 더 심각하고요. 국채금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할증리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된 수익률을 말합니다.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고요.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반비례 믿지 마실까요? D급번에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투자 가치는 하락하므로 투자와 위험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믿습니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디플레이션화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정의 복권을 매주 사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만. 로또 1,000원씩. 그것도 일종의 우리 뭘로 잡고요? 가게에서 고정 지출로 잡으시고 꼭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이것도 사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누가 한번 대표로 그래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이. 로또 복권. 지난번에 연초에 미국이 난리 났죠? 그게 얼마짜리였죠? 4조짜리였나요? 역대 최고의 무슨 보려 하던데 걔들은 뭐라 하나요? 미국에서 로또를 무슨 보려 하던데? 금액이 아무튼 어마어마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고 전 세계 가서 우리나라도 많이 샀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죽었다. 네? 죽었다. 그날 죽었어요. 그거 받아갖고? 받아 죽었대요. 아 그래? 써보도 못하고? 정부에 죽었다. 아 그래? 당첨자 나왔나요? 그게 남자자 나와가지고. 오, 세 명은 안 돼. 3명이요? 뭔 볼이라 그러는데 걔들은? 네? 슈퍼볼이라 그래요? 슈퍼볼. 저는 슈퍼볼은 미식축구